경찰이 향해 폭발물을 던진 20대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범행 동기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사건 당시 용의자를 가장 먼저 제압한 50대 어부에게 감사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어선을 쫓던 북한 경비정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2km가량 침범했다가 우리 해군의 경고 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 전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강화평 전 구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당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를 이어받는 등 우호적 관계였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 건축왕에게 전세 보증금을 떼인 20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월 30대 세입자 사망 이후 두 번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현직 총리를 노린 테러 사건으로 충격에 빠진 일본입니다. 일본 경찰은 어제 사건 현장에서 체포한 20대 용의자를 상대로 집을 압수수색하고 범행 동기를 캐물으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 남성이 조용하고 정치에 관심이 많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일본에선 용의자를 먼저 제압한 50대 어부의 활약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시다 총리 옆으로 무언가가 떨어지자 경호원이 황급히 방탄 가방을 펼쳐 총리를 보호합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24살 기무라 유지의 손엔 은색 통 모양의 물체가 들려 있었습니다. 밤샘 조사에 나선 일본 경찰은 현장에서 이 물체 2개와 배낭을 수거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발화 장치가 담긴 쇠파이프 폭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배낭엔 통 여러 개 외에 흉기도 있었다며 다양한 방식으로 총리를 습격하려 했다고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에서 차로 1시간 반 떨어진 용의자 자택도 압수수색하며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얌전했다며 중학생이 되면서 주변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시의회 시정보고회에 참가하는 등 정치에 관심을 보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경호원보다 먼저 용의자를 제압한 50대 어부를 칭찬하는 글도 온라인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기시다 총리는 전화로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国内また国外からも様々なご心配やお見舞いの声をいただいたことを感謝申し上げております。 일본은 오늘부터 열리는 G7 외교장관 회의를 위해 경계 태세도 한층 강화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기시다 총리는 10초 차이로 생사가 갈렸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만큼 근접 경호가 잘 되고 용감한 시민의 도움이 있어 별다른 불상사가 없었습니다만 현직 총리 바로 근처에서 폭발물이 터졌다는 점이 불안 요인입니다. 우리로 치면 대통령의 외부 일정 중에 벌어진 일이나 마찬가지죠. 일본인들은 어제 사건이 9개월 전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 때와 매우 비슷하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정민 기자가 경호상의 허점이 노출된 두 사건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를 겨냥한 두 발의 총성이 울린 건 오전 11시 30분이었습니다. 이번 폭발물 테러도 같은 시각 군중이 몰려있던 선거 지원 유세장에서 벌어졌습니다. やっぱり街頭演説のあり方そのものがもう見直され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は思いましたね。 두 사건 용의자 모두 가방을 메고 있었지만 소지품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경호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誰もリュックら背負ってないやん。だからその人だけよ。ほとんど多分リュック背負ってんのは。 두 사람 다 경호원들의 감시가 미흡했던 전현직 총리 뒤편에서 범행을 벌이다 즉시 체포됐습니다. 특히 아베 암살범이 총기를 직접 만들어 사용한 것처럼 이번에도 용의자 자택에서 폭발물 제조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화약이 발견됐습니다. 폭발물이 낙하 후 10초 뒤가 아니라 바로 폭발했다면 또다시 대형 참사로 이어졌을 상황. 일본 현지에선 9개월 전 악몽을 겪고도 요인 경우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경비정이 어제 중국 어선을 쫓아 내려오다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1.8km가량 침범했습니다. 우리 해군 고속정의 경고 사격을 받고 되돌아가긴 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열흘째 남북 통신선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다시 국지 도발을 일으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윤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 한계선 NLL을 침범한 건 어제 오전 11시쯤. 북한 경비정은 먼저 NLL 남쪽으로 내려온 중국 어선을 뒤따르다 NLL 이남 1.8km 지역까지 침범했습니다. NLL 침범 전부터 상황을 지켜보던 우리 해군 고속정이 곧바로 다가가 경고통신을 10여 차례 보냈지만 북한 경비정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 해군 고속정이 40mm 기관포를 10발 발사해 경고 사격을 하자 그제야 NLL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원위치로 복귀하던 우리 고속정은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과 충돌해 해군 부사관 1명과 병사 2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북한이 NLL을 침범한 건 올해 들어 처음. 하지만 북한이 지난 7일부터 열흘째 공동연락사무소와 군통신선을 이용한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고 지난 13일에는 신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해 또다시 국지 도발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제1, 2 연평해전 직전에도 북한 경비정이 NLL을 자주 침범하면서 우리 군 경계태세의 대응 작전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과거 북한 경비정이 의도적으로 NLL을 침범할 땐 직선 항로로 내려왔지만 이번엔 중국 어선을 따라 지그재그로 내려와 의도성을 낮게 보고 있다면서도 다양한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검찰이 돈 전달에 관여한 당내 인사들을 압수수색한 지 나흘 만에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소 현역 의원 10명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고 합니다. 기소된 뒤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상황이어서 1년도 채 안 남은 총선을 앞두고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강화평 전 대전 동구 구의원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강 전 의원은 송영길 캠프에서 돈 봉투를 만들어 뿌렸다고 검찰이 지목한 피의자 9명 중 1명입니다. 검찰은 강 전 의원을 시작으로 돈 전달자와 돈을 받은 의원들도 차례로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는 현직 국회의원은 많게는 20명, 적게는 10명입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과 정당법 위반으로 돈을 받은 사람까지 엄정 수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역 의원 상당수가 재판에 넘겨질 전망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상실되고 피선거권도 최소 5년간 제한됩니다. 해당 의원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되더라도 처벌 효력은 똑같습니다. 내년 총선까지 이 재판이 확정되지 않아서 공천이 되고 국회의원으로 선출됐다 할지라도 확정되는 순간 피선거권이 없고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2008년 전당대회 당시 300만 원 돈 봉투를 뿌린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되는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에 이어 돈 봉투 리스크로 당 전체가 혼란에 휩싸이고 있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여전히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당내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의 밀접한 관계를 거론하며 친명 지도부의 정치적 책임을 언급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이 제기된 지 나흘이 지난 오늘도 민주당 지도부는 구체적인 대응책을 꺼내지 않고 말을 아꼈습니다. 저희가 때야 되면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지만 당내에선 부인한다고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당이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도 적당히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것이라며 전원 외부 인사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후보를 측면 지원한 이재명 대표 측에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당시 이 지사 측이 조직이 없던 송 후보를 뒷받침해줘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책임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송영길, 이재명 측이 서로 고비 때마다 도운 게 사실이라며
지도부가 철저하고 명명백백하게 밝혀 자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여당도 2심, 송심이라 불릴 만큼 송 전 대표와 밀월 관계였던 이 대표가 왜 침묵하고 있냐고 비판했습니다. 2021년 5월의 송영길이 없었다면 지금의 이재명도 없었기에 이재명 대표는 전당대회에 대해 그토록 침묵하는 것입니까? TV조선 이광입니다. 민주당이 대형 악재에 직면해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도 불안하기 마찬가지입니다. 김기현 대표 체제가 한 달여가 됐는데 이딴 설화와 불협화음이 겹치면서 아직까지 순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게다가 김 대표와 대선 후보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과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여당 상황은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재원, 조수진 최고위원의 잇따른 논란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받던 김기현 대표가 최근 들어 강경한 어조로 당 재정비에 들어갔습니다. 말 하나 행동 하나 모두 조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딴 설화로 근신에 들어간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해선 조만간 윤리위 회부가 유력합니다. 정광훈 목사께서 또 우파 진영을 전부 천하 통일을 해서 김 대표는 흥행몰이에 성공한 천원의 아침밥과 같은 민생 대책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인데 우선 직장인과 취업 준비생을 위한 정책부터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당내 파열음은 완전히 봉합되지 않고 있는데 전광훈 목사는 내가 국민의힘을 먼저 버리겠다며 내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또 최근 상임고문에서 해촉된 홍준표 시장은 손잡을 사람은 손절하고 손절해야 할 사람에게 손절당하는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그런 식견으로 거대 여당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고 김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이번 달 중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보수 결집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인섭 씨가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는 결제 라인에 있었던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이 대표와 2010년 이후 인연이 끊어져서 로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검찰은 2016년에도 두 사람이 함께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조성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백현동 인허가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77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인섭 씨. 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하셨습니까? 김 씨는 정진상 전 실장과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에 대해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부터 사실상 왕래가 없었다고 선을 그어왔습니다. 솔직히 이재명하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요. 나를 싫어했는 거 증거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하지만 검찰은 김 씨의 주장과는 다른 정황을 잡았습니다.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2016년 말 고향인 경북 안동을 방문했을 때 김 씨도 안동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한 겁니다. 당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직후여서 검찰은 김 씨가 이 대표 선거를 돕기 위해 동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검찰에서 이 대표와는 상관없고 여행을 간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가 정진상 전 실장과도 300차례 넘게 전화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만큼 김 씨를 상대로 이 대표 등과 어떤 관계인지 집중 추궁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른바 인천 건축왕에게 수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0대 세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청년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주변 사람들이 전했는데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피해자 사망 소식입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의 한 장례식장입니다. 전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건축왕 사건의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인 20대 청년 세입자 A씨와 가족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A씨는 지난 14일 저녁 8시쯤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숨진 A씨의 집안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6,800만 원의 전세 계약을 맺었고 2년 뒤 9천만 원에 재계약했습니다. 하지만 건축왕 소유의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낙찰이 돼도 최우선 변제금 3,400만 원만 돌려받고 나머지 5,600만 원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A씨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뒤 직장까지 잃는 등 힘든 처지에 시달렸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건축아공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집으로 이사해서 2년 동안 가장 행복했던 시간을 보냈대요. 근데 그 행복했던 시간이 지옥이 된 거예요. 몇 명이나 더 죽어야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는 더 이상 희생은 안 된다며 경매 중단 등 실질적인 정부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지난 1월 전북 장수 농협에서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농협은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었는데 정부의 조사 결과 괴롭힘은 물론 회사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지난 1월 전북 장수농협 직원 30대 A씨는 농협 인근 주차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A씨는 유서에서 상사들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며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습니다. A씨는 킹크랩을 사오라는 상사들의 요구에 실제로 27만 5천 원짜리 킹크랩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사망 직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실이 있었고 불리한 처우도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A씨가 괴롭힘을 신고하자 사측은 오히려 내부 전산망이 접속되지도 않는 PC를 배정하고 부당한 업무 명령 등을 내렸습니다. 또 가해자와 지인 관계인 노무사를 선임한 뒤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지를 현재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사자들도 지금 현재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상태입니다. 현재. 고용부 조사 결과 장수농협은 4억 원이 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른 위반 사항들도 다수 확인됐습니다. 고용부는 장수농협에 대해 과태료 6,700만 원을 부과하고 가해자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강릉 산불이 꺼진 뒤 첫 주말을 맞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피해 지역인 강릉 경포 일대를 돌아봤는데 주말이면 북적이던 곳이 한산을 넘어 을신년스러웠다고 합니다. 속이 타는 상인들은 관광을 와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강원도의 대표 관광지 강릉 경포 해변입니다. 주말이면 인파로 북적이던 백사장이 텅 비었습니다. 숫덩이로 변한 해변 소나무 숲은 출입 통제선이 설치돼 을신년스럽기까지 합니다. 경포해변 센천루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불탔고 관광객들이 추억을 남기던 포토종도 검게 그을렸습니다. 화마가 덮친 강릉 경포 일대는 관광 명소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광객들을 찾기 어렵습니다. 가까스로 화마를 피한 음식점과 펜션, 커피숍 등이 문을 열었지만 손님을 구경하기 힘듭니다. 예약 취소와 방문객 감소는 각오했지만 주말 매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후폭풍에 상인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산불 아니고는 아예 사람의 발길이 또 끊겼어요. 없어요. 당연히 매출은 바닥이고요. 그나마 경포 해변을 찾은 방문객은 복구 작업을 시작도 못한 숙박업소와 상점들을 보고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합니다. 놀러 와도 되나 좀 죄송한 생각도 지역에 와가지고 좀 돈 좀 쓰고 가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강릉시는 올 여름 해수욕장 개장 전까지 응급복구를 서두르고 서울 등지에서 관광이 최고의 자원봉사라는 캠페인을 펼쳐 강릉 방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이송훈입니다. 서쪽에서 들어오는 황사에 하루 종일 공기가 답답했습니다. 야외에서 다시 마스크를 쓰는 상황이 된 건데요. 이번 황사는 내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에 비가 내리면 씻겨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황사와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면서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였습니다. 주말을 맞아 나들이 나온 시민들도 꽃 구경을 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지만 이내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날씨 좋아서 친구랑 한강공원 왔는데 이제 마스크 벗어도 되잖아요.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계속 써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서울 구경을 하러 왔거든요.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되니까.
그제부터 발원한 황사가 오늘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오후 1시 기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138 마이크로그램,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 충청남도는 오후 한때 매우 나쁨 수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와 황사는 내일 오전까지 영향을 미치다 화요일 비가 내린 뒤 농도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봄철이다 보니 주말 나들이 차량도 늘었는데요.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6중 추돌 사고로 9명이 다쳤고 택시가 보행자와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으면서 1명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차량 앞부분이 종이장처럼 구겨졌고 도로에는 부서진 차량 파편이 나뉜 겁니다. 오늘 오전 0시 30분쯤 전남 무안군 일로나들목 인근 서해안 고속도로 하행선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앞서가던 승용차 한 대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멈춰서자 뒤따르던 차량들이 피하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9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5분쯤 서울 강변북로에서 2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 한 대가 도로 구조물을 들이받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1차로하고 2차로 사이에 있는 충격 방지 구조물이거든요. 충격 흡수 구조물. 그거를 부딪히고 돌면서 넘어진 겁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30분 넘게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낮 2시 20분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로에선 전기차 택시가 보행자 1명과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20대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70대 택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네, 얼마 전 지구온난화로 남극의 얼음이 녹다 못해 장보고 기지 대원들이 이용하던 얼음 활주로마저 사라진 상황을 단독으로 전해드렸었죠. 이 상태라면 해수면이 상승해서 70여 년 뒤에는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도 없어질 거란 예측까지 나옵니다. 기후재앙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남극의 상황에 이태희 기자가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지난달 남극 대륙. 빙하가 조금씩 갈라지더니 서울 면적 2배에 달하는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옵니다. Relatively salty and is bringing this huge amounts of fresh water into an area and changing the oceanographic condition. 지난해 여름 남극의 최고 기온은 우리나라 초봄과 비슷한 수준인 8.8도. 따뜻한 날씨에 남극 얼음이 녹는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올해 남극 얼음 크기는 1978년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작은 크기로 줄어들었습니다. 장보고 대원들이 천연 비행장으로 사용하던 기지 앞 두꺼운 얼음 활주로도 착륙이 불가능할 정도로 녹아버렸습니다. 얼음 두께가 1.5m 이상 돼야 하지만 올해는 23개 조사 지점 모두 미달입니다. 8시간 비행이면 갈 수 있던 곳을 이젠 8일간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기지 설립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보트를 이용해서 해상 하역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빙하가 녹아 떨어져 나가는 것을 자주 보았고 기지 인근에선 유유히 헤엄치는 물범들이 포착됩니다. 통통한 체형에 검고 큰 눈이 특징인 외델 물범입니다. 보통 12월이면 얼음 위에서 번식 활동을 하지만 얼음이 일찍 녹아버리는 바람에 바닷속에서 발견된 겁니다. 그 번식을 해빙 위에서 합니다. 하계로 들어갈 때가 번식기 있다 보니까 얼음 위에 주로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펭귄들도 먼 바다에서 기지 인근으로 사냥터를 옮겼습니다. 지난 25년간 남극에서 녹아내린 빙하는 3조 톤이 넘는 상황. 지금 속도로 온난화가 진행되면 2100년이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도 긴축 중단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반면 유럽과 뉴질랜드는 금리를 크게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각국 통화 정책이 한 흐름을 보이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져간다는 분석입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 속에도
기준금리를 또 동결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 침체의 공포가 더 크다고 본 겁니다. 주요국 가운데 캐나다, 호주도 금리 동결을 선언하며 긴축 고삐를 늦춘 반면 뉴질랜드와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잡기를 우선으로 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 체력에 맞춘 독자 노선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독자적인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각국이 서로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는 것이. 미국은 인플레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거란 전망 속에 연내 금리 인하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경제학자가 대다수입니다. 경기 침체는 피할 거란 낙관론이 배경입니다. economy is obviously performing exceptionally well with continued solid job creation, inflation gradually moving down. 시장에선 미 연준이 오는 5에서 6월 한 차례 더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를 자극할 요인들이 산적한 가운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의 안개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해자템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한 편의점 업체가 값이 싸고 먹을 만한 브랜드로 출시한 김해자 도시락이 큰 인기를 누리며 생겨난 신조어죠. 고물가에 경기 침체가 이어지며 한동안 사라졌던 해자템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김충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빵집입니다. 도너츠가 하나에 1,300원, 추러스는 1,400원입니다. 일반적인 제품의 절반 가까운 수준입니다. 고물가 시대 가격 부담으로 소비가 위축되자 예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오른 게 맞기는 한 것 같고요. 예전보다는 조금 외식을 줄이기는 하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유통업체들이 가격은 싸되 기본기에 충실한 제품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들을 불러 모으는 겁니다. 포장을 단순화하거나 진열을 쉽도록 해 가격을 낮춘 제품도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가 최근 내놓은 라면 제품인데 10개 박스 포장으로 팔아 가격을 35% 낮췄습니다. 편의점들은 외식 대용인 도시락에 공을 들입니다. 6개 이상의 반찬이 들어갔는데도 3,000원대로 구성한 제품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각종 할인을 받으면 300원대 판매하는 행사 제품도 있습니다. 한 패스트푸드 업체는 2016년 단종됐던 버거를 중량을 늘려 새로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성비 버거란 소비자 평가 때문입니다. 깊어가는 침체 우려 속에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며 해자템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세월호 참사 9주기인 오늘 전국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도 팽목항과 경기도 안산에는 당시의 아픔을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추모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9년 전 침몰했던 세월호가 녹이 쓸어 붉게 변했습니다. 바닷속에서 3년, 그리고 인양된 지 6년 된 세월호는 목포 신항에서 그날의 아픔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9년, 시민들은 노란 리본을 달고 304명 희생자의 넋을 기립니다. 가슴에 노란색 리본을 달며 9년 전 오늘에 대한 아픈 기억을 품고 있습니다. 사고 해역과 가까운 진도 팽목항에도 노란 리본이 물결쳤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당시의 아픔을 나누는 시민들도 했습니다. 생각은 있었는데 오진 못했는데 이참에 저희 아들이 올해 14살인데 현장에서 좀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서울 도심에서도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기억 공간을 찾은 시민들은 오후 4시 16분 묵념을 하면서 그날의 슬픔을 되새겼습니다. 다 같이 묵념하시겠습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기억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노란색 리본과 모자를 쓰고 가족을 잃은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또래 청년들에게 4월 16일은 남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제 3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형 누나들이었어요. 참사에 대해서 좀 오래도록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기억을 하는 방향. 9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그날의 충격과 슬픔은 시민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네, 한때 100대 1의 높은 경쟁률을 자랑했던 공무원이 지원 인기가 시들해진 걸 넘어
어렵게 합격하고도 떠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서 퇴사자가 늘고 있습니다. 보상이 적은 데다 조직 문화가 경직돼 있다 보니 미래 발전에 회의감을 느낀다는데요. 이런 여파로 노량진의 소위 공시촌도 썰렁합니다.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에서 7급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20대 김모 씨는 최근 퇴사를 고민 중입니다. 자유롭지 못한 조직 문화에 열심히 일해도 미흡한 보상 때문입니다. 업무 자체에 대해서 의미를 찾는 게 되게 어렵고 똑같은 것만 보게 되는 그런 사회에 갇혀 있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되게 발전이 좀 없겠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서울시에서 퇴사한 6급 공무원도 비슷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거기서 계속 있으면 제가 어디까지 갈지 30년 후에 제가 뭘 하고 있을지가 딱 그냥 정해져 있더라고요. 낮은 연봉과 잦은 야근 등으로 젊은 층의 공무원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임용 5년차 이하의 서울시 공무원 퇴사자는 9년 사이 7배 넘게 급증했고 특히 최근 3년 사이에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절정에 달했던 공무원 인기는 자산 가격 급등과 대비되는 낮은 연봉 인상률과 연금 개혁 여파로 빠르게 식었습니다. 노량진 공시촌은 컵밥 가게 중 절반 가까이 문을 닫을 정도로 한산해졌습니다. 당분간 문 닫아놓고 이제 좀 좋아질 때까지. 집이 8시부터 열었는데 지금 계란 한 판을 못 팔아. 그러면은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야. 9급 공무원 지원자는 6년 새 절반 가까이 줄며 경쟁률이 31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고 7급 공무원 지원도 30% 감소했습니다. 성과 위주의 연봉 전환 등 대대적인 환골탈태가 없다면 공무원을 떠나는 MZ세대의 마음을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네, 한국이 만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직지심체 유절이 최근 프랑스에서 50년 만에 공개됐죠. 프랑스 국립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데 이 직지를 우리 정부가 빌려와서 전시하려고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소장은커녕 국내에서는 볼 수조차 없다는 건데 무엇 때문인지 문화부 박소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박 기자, 직지는 우리 유산이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지는 19세기 말에 조선에 머무르던 프랑스 외교관 빅토르 콜랭드 플랑시가 구입해서 파리로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에 경매를 거쳐서 개인이 소장을 하다가 1952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했는데요. 네. 당시 이 외교관이 돈을 내고 사갔다는 것이 학계의 정설인데다가 반출 경로도 비교적 명확한 편이어서 약탈문화재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 프랑스의 직지를 반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좀 설득력을 갖기는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네, 약탈은 아니지만 우리 선조들이 만든 유산을 소장은커녕 볼 수도 없다는 게 좀 씁쓸한데요. 네. 대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문화재의 안전한 반환을 보장하는 압류면제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압류면제법이란 이제 국내 전시를 위해서 반입한 문화재에 대해서는 제3자의 소송이 있어도 압류나 압수 등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도 문화재를 대여해준 국가에 무조건 반환하겠다는 어떤 약속 같은 거죠. 예. 프랑스는 한국에 직지를 대여해줬다가 자칫 소송이라도 걸리게 되면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과거에는 이 압류면제법을 제정하라라고 요구를 직접적으로 하기도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 압류면제법을 만들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이 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몇 차례 있었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리가 문화재 약탈국의 소유권을 되레 인정해주는 셈이 아니냐라는 주장 때문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최근에는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가 무려 23만 점에 달하는 데다가 이 법을 제정을 하는 것이 실익이 더 크다는 이야기가 목소리가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원만한 문화 교류, 특히 국제적인 그 문화 교류를 위해서는 압류 면제 법을 만들어서 갖고 있어야 되고 보험료를 국가에서 대납해 줄 수 있는 국가 보증 보험 제도가 도입되지 않으면 선진국다운 문화 교류는 네, 프랑스 측은 이 직지를 당분간 한국에서 전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인데 묘안이 없을까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압류 면제법을 도입하고 불법 반출이 확인된 문화재에 한해서는 압류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간의 신뢰가 아닐까 싶습니다. 문화재를 대여조차 이제 해줄 수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양국 간의 교류가 부족했다는 증거니까요. 양국 기관 그리고 정부 간의 믿음을 먼저 쌓는 일이 우선돼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교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삼 박 5일간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일정과 의제를 최종 조율한 뒤 어제 저녁 귀국했습니다. 미국의 우리 정부 도감청 의혹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여러 번 유감을 표했다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루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정상회담 의제 포함해야 한다며 김 차장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황선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워싱턴 방문을 마치고 입국장에 들어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부터 설명합니다. 미국 백악관 그리고 모든 관련 부서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국빈 맞이 준비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 도감청 의혹에 대해선 미국 측이 만날 때마다 유감을 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인식 공유 그리고 저를 만날 때마다 유감 표명 그리고 앞으로 긴밀한 공조 약속. 다만 미국에서 진행 중인 기밀 문건 유출 조사에서 새롭게 나온 사실은 없다며 정상회담 의제로도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 그럴 계획은 없고요. 양국이 함께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 더욱더 내실 있는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들자야 돼요. 대통령실도 유출된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굴욕 외교 공세를 이어가며 이번 사건을 정상회담 의제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상회담 의제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한마디 항의도 못하고 넘어가는 겁니까? 민주당 국방위와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내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김 차장 해임 촉구 요구서도 전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김명수 회식도 일광횟집입니다. 일광횟집이라고 하면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공식 만찬을 했던 그곳이죠? 네, 이 당시에 일광이라는 식당 이름을 두고 이 친야 성향 유튜브 매체인 이 더탐사는 친일 의혹을 제기했었는데요. 이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을 보면 이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달 2일 이 횟집에서 20명 이상의 부산 지역 판사들과 법원 직원들 함께 비공식 만찬을 했습니다. 당시 김 대법원장이 부산회생법원 개원식 행사에 참석했다가 이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격려 방문했고 그 후 이 일광횟집에서 회식을 했다는 겁니다. 한 달 사이에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같은 장소에서 이제 만찬을 한 건데 원래 회식을 자주 하는 곳인가 봐요. 이 복수의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부산에서 근무했던 판사나 검사 대부분은 이 횟집에서 이 회식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식당이 홀이 크고 이 단체석이 잘 갖춰져 있어서 기관장 주관 회식이 자주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왜 친일 논란이 불거진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친야 성향 유튜브가 이 일광이라는 이름이 이 우길기와 연관이 있다고 주장한 겁니다. 일광이 이제 선라이즈, 라이징 선 플래그라고 어제 알려드렸죠. 우길기라는 그 일광. 하지만 이 횟집 이름은 주인의 고향인 기장군 일광읍에서 따왔고 이 일광이란 지명 역시 380년 전부터 쓰여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협박 전화와 불매 운동에 시달리던 해당 횟집에서도 이 황당하다면서 반박을 했고요. 일광읍 주민들도 이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초 의혹을 제기한 측은 이런 그 반발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이 논란 이후 더 탐사는 유감 표명 없이 이 일광면이란 지명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총독부가 지정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본질은 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같은 회식 자리에서 포착된 사진이 나온 것이라면서 이 만찬 사진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연상시킨다고 덧붙였습니다. 사과도 없고 납득도 잘 안 가는데 근데 거기다가 또 가짜 뉴스로 판명난 청담동 술자리를 언급을 하고요. 의혹이라면서 최초 제기한 것도 이곳이죠. 네, 이 앞서 더 탐사는 한동훈 장관과 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가짜 뉴스를 최초로 퍼뜨렸습니다. 당시 허위로 판명이 났음에도 더 탐사는 한 달 동안 이 슈퍼챗 수익이 7천만 원이 넘어서 1위에 올랐고 이 의혹 제기에 동조했던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 한도 1억 5천만 원을 다 채웠다면서 한 장관을 향해서 고맙다 이렇게 말까지 했습니다. 그런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명수 회식도 일광횟집의 느낌표는 거짓말은 크고 확실하게 무시하라 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느낌표는요, 이 거짓말은 크고 확실하게 반복하라는 이 나치 선전 장관 이 괴벨스의 말을 비틀어 본 겁니다. 최근 한 가짜뉴스 인식도 조사를 보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로 밝혀졌음에도 이 사실로 믿는 비율이 30%가 넘었습니다. 또 야권에서 천공이 용산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자 경찰이 한 달치 CCTV를 둘러본 끝에 이 가짜뉴스로 판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서는 이 제도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허무맹랑한 정치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300만 원 돈봉투 파워입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그것을 말하는 건데 근데 저 300만 원이 큰 돈이다, 아니다 이런 말들이 정치권에서 나옵니까? 네, 사실 정치권에선 이게 큰 돈이 아니지 않냐 이런 해석이 나오지만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300만 원 수수 혐의는 정당법 50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실제 정당법 50조를 보면요, 이 당 경선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으면 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이 돈봉투가 광범위하게 뿌려진 걸로 드러나고 있어서 그 파장과 처벌이 훨씬 커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300만 원 최소 10명, 뭐 50만 원 최소 뭐 수십 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보다 훨씬 더 세지 않겠습니까? 특히 돈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의원이 최소 10명 이상이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검찰에서는요, 이 금권 선거는 안 된다 이런 강경한 입장인 만큼 이 돈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 10여 명 모두가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놓고도 민주당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이 총선을 딱 1년 앞둔 시점이라 이 공천 문제가 가장 큰 논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법원 판결이 총선 전에는 나오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은요, 이 정당법 50조 위반 여부를 따져야 되는 건데 이 문제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 대법원이 판단한 판례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법정 공방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거고 특히 지금 의혹 당사자들 모두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서 이 재판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의혹만으로 공천을 안 주는 것이 맞냐, 그런데도 줘야 하냐 이거를 놓고 이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 논란이 내부 계파 갈등을 더 키우는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예, 이 지금 돈을 주거나 이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 상당수가 이 송영길 전 대표와 가깝다고 분류되는 인사들입니다. 또 송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측은 21년 전당대회 때부터 이 밀월 관계를 유지했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혹 당사자들의 공천 문제가 친명 비명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300만 원 돈봉투 파워의 느낌표는
고무신 선거는 노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이번 사건을 두고 1960년대 이 고무신을 뿌려 표를 얻었다는 일명 고무신 선거가 21세기에 부활했다는 한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 구시대적인 고무신 선거 부활에 크게 실망했을 국민 마음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 정치 탄압이라는 변명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빨리 이 검찰 조사에 협조해서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는 게 국민을 향한 마지막 돌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저녁까지 수도권 등 중부와 남부 곳곳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돌풍과 벼락, 우박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고요. 먼지와 섞여서 황사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양 자체는 5mm 안팎으로 많지 않겠고요. 강원 북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1에서 5cm가량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전국적으로 강하게 불겠고요. 바람을 타고 황사가 유입이 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도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건강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7도로 출발해서 1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고요. 낮 최고 기온 대전 21도, 부산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다가오는 화요일에는 전국에 또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4월 16일 일요일 뉴스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